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간의 내면이 어떻게 거짓과 조종이라는 모래성 위에 세워지고 결국 어떻게 필연적으로 무너져 내리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진실일 수 있지만 우리 자신과 주변 관계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인간 심리의 어두운 단면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그분께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지혜를 나누는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거짓과 조종, 그리고 통제라는 환상 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쌓아 올린 한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종종 과소평가하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이들은 타인의 에너지를 양분 삼아 살아갑니다. 당신의 고통, 당신의 관심, 당신의 두려움,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자양분이 됩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조만간 그들의 가면은 벗겨지고 관계는 무너지며 거짓된 정체성은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의 삶에서 가장 끔찍하면서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들은 수년, 때로는 수십 년에 걸쳐 아주 정교하게 자신을 포장합니다. 힘과 자신감, 우월함과 통제력을 과시하는 가면을 쓰고 세상을 대하죠. 이 가면은 단순히 겉모습을 꾸미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존재 방식 그 자체입니다. 세상을 대하는 법, 관계를 조종하는 법, 대화와 역학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법 모두가 이 가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체면과도 비슷하지만 그 본질은 훨씬 더 공허하고 위태롭습니다. 그 가면 아래에는 안정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뿌리내린 자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진정한 자신을 쌓아 올리는 대신 타인의 시선에 의존해 생존합니다. 타인의 존경, 두려움, 혹은 복종을 통해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러다 외부로부터의 에너지 공급이 끊기는 순간 그들이 공들여 만든 정체성은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 붕괴가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이유는 정작 나르시시스트 자신조차 가면 없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가면을 쓰고 살아온 나머지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도 그 가면이 진짜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현실이 그 거짓의 껍질을 한 겹씩 벗겨내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조종당하던 사람들이 마침내 속임수를 간파하고 떠나갈 때 나르시시스트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시면 앞에 홀로 서게 됩니다. 의지할 진정한 자아도 이안을 줄 내면의 안정감도 없습니다. 남는 것은 오직 마주하기조차 두려운 텅 빈 공허함뿐입니다. 이 붕괴는 보통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통제력 상실, 실패한 관계, 거짓말의 폭로 등으로 인해 서서히 침식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처음에는 필사적으로 가면을 다시 고쳐 쓰려 발버둥칩니다. 성공한 척, 매력적인 척,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척하며 2배로 노력하죠. 하지만 환상을 유지하려 애쓸수록 그 속은 더욱 투명하게 비쳐 보입니다. 한때 그들을 인정해주던 사람들조차 균열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친구, 연인, 심지어 동료들까지 그들이 하는 말과 실제 모습 사이의 불일치를 눈치챕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위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를 침묵시키거나 불신하게 만들려는 필사적인 시도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진실은 계속해서 새어나옵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정체성은 현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무너져 내립니다. 이 붕괴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자기 성찰 능력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상실이나 실패는 고통스럽지만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상황에 적응하고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터득하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된 자아는 진정한 자기 성찰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곧 약점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약점은 견딜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책임을 지는 대신 비난과 분노, 부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했다거나 은혜를 모른다거나 등을 돌렸다고 비난합니다. 낡은 거짓말을 덮기 위해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그 노력은 점점 더 그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가면이 벗겨질수록 유지하기는 더 힘들어지고 마침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거짓된 자아의 붕괴는 단순히 사회적인 몰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리적인 죽음입니다. 그들의 자아 감각 전체가 타인의 인정에 의존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인정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관계나 지위를 잃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마지막 날들이 그토록 혼란스럽고 절망적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모욕하거나 한때 사랑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마저 파괴하면서까지 인정의 부스럭이라도 붙잡으려 매달립니다. 하지만 그 절박한 밑바닥에는 더 어두운 공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깊은 공포입니다. 진정한 자아라는 기초 없이 평생을 살아오다가 그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마주하는 공허입니다. 그들의 붕괴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데서도 드러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스토리텔링에 능합니다. 자신의 성공, 지성, 우월함에 대한 거창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거짓된 정체성이 무너지면 이야기들은 신뢰를 잃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믿지 않게 되고 더 심각한 것은 나르시시스트 자신조차 그 이야기를 믿기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이야기를 부정하거나 더 절박한 방식으로 역사를 다시 쓰거나 자신들의 현실 버전을 의심하는 누구에게나 격렬하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이야기의 비일관성은 곧 정체성의 붕괴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자신의 서사가 무너지는 것은 그저 흠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기꾼으로 드러나는 것이기에 굴욕적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에게 사기꾼으로 비치는 것보다 더 파괴적인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가면이 떨어져 나갈 때 평생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홍수처럼 터져나옵니다. 수치심, 불안감, 자기혐오. 이 감정들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기에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며 외부로 투사합니다. 비난과 분노의 순환은 더욱 극심해지지만 그 효과는 점점 떨어집니다. 분노를 터뜨릴 때마다 사람들은 더 멀어지고 붕괴는 가속화됩니다. 그들의 세계는 점점 더 좁아지고 선택지는 줄어들며 거짓말을 유지하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한때 그토록 강력하고 통제력 있어 보이던 사람은 눈에 띄게 무너져 내립니다. 타인을 위협하던 가면은 이제 그 연약함 속에서 처량하게 보일 뿐입니다. 기만 위에 세워진 구조는 결코 오래갈 수 없기에 거짓된 자아의 붕괴는 필연적입니다. 진실은 아무리 오랫동안 억눌려도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났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무장해제된 채 무방비 상태로 모든 것이 폭로됩니다. 한때 효과적이었던 그들의 전략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매력은 공허하게 느껴지고 오만함은 절박함으로 비치며 조종은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환상이 깨지고 그와 함께 그들의 자아 감각 전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히 관계, 평판, 지위의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알고 있던 유일한 정체성의 죽음입니다. 통제력을 잃었을 때 찾아오는 고립은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타인에 대한 지배, 조종,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게 하는 능력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통제는 그들이 숨쉬는 산소와도 같습니다. 개인적이든 직업적이든 사회적이든 모든 관계에서 그들을 지탱하는 것이 바로 통제력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들이 정교하게 쌓아올린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외부에서 볼 때 이러한 상실은 단순히 연인과의 이별이나 가족과의 절연 혹은 해로운 관계의 자연스러운 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그것은 재앙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을 잃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거짓된 정체성을 확인해주던 관객을 잃고 연기를 펼치던 무대를 잃고 연약한 자아를 살려두던 공급원을 잃는 것입니다. 그 통제력이 박탈당했을 때 고립은 그들을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은 그들이 결코 견딜 수 없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통제력을 유지하려 싸웁니다. 조종하고 죄책감을 심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애원합니다. 스스로를 피해자로 둔갑시키거나 변화를 약속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잔인하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굴복하기를 거부하고 조종의 희생자들이 마침내 떠나버렸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미지의 영역에 놓이게 됩니다. 더 이상 관심의 중심이 아니며 관계의 조건을 좌우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마주하는 침묵은 그 어떤 비난의 말보다 더 큰 소리로 그들의 귓가에 울립니다. 침묵은 곧 그들의 권력이 붕괴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한때 그들이 통제했던 사람들은 이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고 그 자유는 나르시시스트의 무력함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통제력 상실은 편집증을 낳습니다. 더 이상 손이 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집착하며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음모를 꾸민다는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현실에서 그 사람들은 이미 앞으로 나아갔지만 나르시시스트의 마음속에서 세상은 여전히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고립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중요성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죠. 하지만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든 더 이상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고립의 결과는 혹독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고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성찰하고 재정비하며 심지어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는 퇴각할 내면 세계가 없습니다. 그들의 자아 감각은 항상 외부, 즉 타인의 반응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반응을 빼앗기면 그들은 텅 빈 공허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립이 그들을 극단으로 몰아가는 이유입니다. 어떤 이들은 약속, 이협, 조종을 이용해 옛 희생자들을 다시 자신의 궤도로 끌어들이려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다른 이들은 새로운 공급원을 찾아 새로운 관계나 환경으로 뛰어들어 다시 그 순환을 시작하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전략은 효과를 잃어갑니다.
그들의 행동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평판은 무너지며 매력은 빛을 잃습니다. 고립은 진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들의 무능력 때문에 더욱 심화됩니다. 관계에는 공감, 타협, 상호성이 필요하지만 이것들은 그들이 결여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더라도 그 순환은 반복되고 결국 거절이나 버림받음으로 끝납니다. 실패한 시도 하나하나가 고립을 강화하고 절망감을 깊게 합니다. 이 고립이 가장 무서운 점은 그들로 하여금 거울을 마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조종할 사람도 존경하거나 두려워할 사람도 남지 않았을 때 그들은 자기 자신과 대면해야만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것은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마주하는 자아는 텅 비고 부서지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생을 이 진실로부터 도망쳐왔습니다. 하지만 고립은 모든 것을 벗겨내고 그들이 가장 견딜 수 없는 현실, 즉 자신의 무가치함과 함께 홀로 남겨둡니다. 그들에게 고립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문입니다. 그들이 항상 가장 두려워했던 것, 즉 타인에 대한 통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때문에 고립은 매일같이 그들을 갉아먹습니다. 분노가 내면을 향하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의 몰락 과정에서 가장 어두운 단계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분노를 외부로 표출하며 살아왔습니다. 분노는 그들의 방패이자 통제 수단이었고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는 에너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통제하던 사람들이 떠나고 거짓말이 폭로되고 조종이 힘을 잃었을 때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더 이상 분노를 쏟아낼 대상이 남지 않습니다. 분노의 폭발을 지켜볼 관객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복종이라는 공급원이 마르면서 우월감이라는 정교한 환상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독을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 한때 타인에게 퍼부었던 분노는 이제 안으로 향하여 그들 자신을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내면으로 향한 분노는 쉽게 타올랐다 사라지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립의 고독 속에서 실패를 마주해야 하는 기나긴 밤 속에서 조용히 골마 터지며 자라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책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그들이 쌓아온 연약한 정체성을 산산조각 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건강하게 처리하는 대신 그 감정은 무력해진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로 변질됩니다. 거절당한 모든 순간, 실패한 모든 관계, 무시당한 모든 기억이 이 불길의 연료가 됩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과거의 상황들을 되풀이하며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에 집착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타인을 비난하지만 내면에서는 통제력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진실이 그들을 갉아먹습니다. 분노가 안으로 향하면 혼란스러워집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그것을 다룰 도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겸손, 성찰, 혹은 타인의 지지에 기댈 수 있지만 나르시시스트는 평생 동안 그러한 생명줄을 거부하며 살아왔습니다. 연약함은 그들에게 죽음과도 같기에 손을 내밀 수도 고백할 수도 치유받을 수도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분노를 묻어두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그것이 새어나오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면의 고통을 잊기 위해 중독에 빠집니다. 술, 약물, 도박, 무모한 소비에 의존하죠. 다른 이들은 강박적인 생각, 편집증, 혹은 신체적인 자기방치에 빠져들며 무의식적으로 권력 상실에 대해 스스로를 벌합니다. 한때 그들의 과대함을 부채질했던 분노가 이제는 그들을 조각조각 파괴하는 동력이 됩니다. 이 과정은 수치심이라는 감정에 의해 증폭됩니다. 수치심은 나르시시스트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하려는 감정입니다. 가면이 무너지면
수치심은 날 것 그대로 견딜 수 없는 형태로 표면 위로 솟구칩니다. 실패의 굴욕감을 느끼고 상실에 조롱당하며 존엄성을 박탈당했다고 느낍니다. 분노는 이 수치심에 대한 반응으로 내면을 향합니다. 그들은 폭로당하고 버림받고 거짓된 모습을 유지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증오합니다. 이 내면의 싸움은 종종 모순적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한편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모든 사람보다 우월한 척하며 오만한 이미지를 투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문이 닫힌 뒤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여 신경쇠약, 무생물에 대한 폭력적인 분출, 혹은 밤에 잠 못 이루게 하는 조용한 분노로 이어집니다. 그 모순은 분노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들 역시 그 환상을 영원히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월함을 연기할 때마다 그 연기는 점점 더 얇고 약하고 설득력이 떨어지게 느껴집니다. 가면과 내면의 현실 사이의 간극은 견딜 수 없게 되고 분노가 그 공허를 채웁니다. 그들의 마음은 판사이자 집행관이 되어 실패에 대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단죄합니다. 이 내면의 분노는 정체성의 붕괴입니다. 오랫동안 나르시시스트의 정체성은 외부의 인정을 통해 유지되었습니다. 분노는 그 인정을 유지하고 반대 의견을 잠재우며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메커니즘이 실패하면 분노를 담을 구조가 남지 않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분노는 내면으로 향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포식자이자 먹잇감이 되어 한때 타인을 집어삼켰던 것과 같은 강도로 자기 자신을 집어삼킵니다. 한때 지배의 무기였던 것이 이제는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독이 됩니다. 자신이 만든 환상에 갇혀 나르시시스트는 결국 자기 자신의 가장 큰 희생자가 됩니다. 그들은 통제력을 추구했지만 결국 자신의 내면의 분노에 통제당하게 됩니다. 한때 권력을 주었던 외부로 향한 분노와 달리 이 내면의 분노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통제도, 존경도, 복종도 없습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보이지 않으며 완전히 부식시킬 뿐입니다. 모든 환상을 박탈당한 나르시시스트는 분노와 자기 혐오의 순환에 갇혀 매일같이 자신을 소모시키는 스스로의 고문관이 됩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할 때 나르시시스트는 필사적으로 공급원, 즉 타인의 인정을 찾아 헤맵니다. 그들은 마치 다른 사람들이 공기나 물에 의존하듯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며 살아왔습니다. 칭찬, 관심, 두려움, 존경, 심지어 갈등까지도 그들의 연약한 자아를 살아있게 하는 연료입니다. 그것들이 없으면 그들은 시들어버립니다. 그들을 지탱할 진정한 내면의 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정의 공급은 그들에게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통제력이 깨지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때 그들은 광적인 절망 상태에 빠져 이전보다 훨씬 더 변덕스럽고 굴욕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절망감은 미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백 가지 다른 방식으로 폭발하며 하나같이 필사적입니다. 어떤 이들은 갑자기 옛 사람들의 삶에 다시 나타나 변화한 척하고 거짓 사과를 하거나 헛된 약속을 하며 옛 공급원을 되찾으려 합니다. 다른 이들은 정반대의 접근 방식을 취해 떠난 사람들을 공격하고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며 두려움이 그들을 다시 궤도로 끌어당기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매력이든 공격성이든 목표는 동일합니다. 인정의 흐름을 다시 확립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무관한 존재가 되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심의 중심으로 자신의 역할을 회복할 어떤 기회든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실패하면
그들은 종종 새로운 대상으로 눈을 돌립니다. 놀라운 속도로 새로운 관계에 뛰어들고 순진한 새로운 사람에게 러브바밍을 퍼부어 즉각적인 인정을 확보하려 합니다. 소셜미디어에 과장된 성공담, 조작된 성과, 혹은 존경이나 질투를 유발하기 위해 세심하게 연출된 이미지를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눈에 띄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대화나 갈등에 끼어들기도 합니다. 이 절망감의 핵심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정의 공급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존재의 환상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무로 사라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들의 자아 감각은 결코 내면적인 것이 아니었고 항상 타인의 반응을 통해 비춰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반영이 사라지면 그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유령처럼 느껴집니다. 인정을 향한 절박함은 이 실존적 공포를 피하려는 시도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들의 시도가 실패함에 따라 절망은 더욱 극심해집니다. 어떤 이들은 대중 앞에서 쇼를 벌여 눈길을 끌려 합니다. 병을 과장하거나 이기를 조작하거나 단순히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갈등을 일으킵니다. 다른 이들은 자기 파괴에 빠져 부정적인 관심이라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무모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에게 부정적인 관심도 여전히 관심이며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미움을 받거나 비판받거나 반대에 부딪히는 것이 무시당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 단계가 특히 파괴적인 이유는 그들이 절박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멀어진다는 점입니다. 한때 계산적이었던 그들의 조종술은 이제 불안정함과 궁핍함의 악취를 풍깁니다. 한때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겼던 매력은 힘을 잃고 끄는 대신 밀어내는 절망의 아우라로 대체됩니다. 그들이 쫓는 바로 그것이 더 열심히 쫓을수록 더 멀리 달아납니다. 이 모든 절망적인 행동은 그들이 항상 품고 있던 공허함을 폭로합니다. 힘과 우월함의 환상을 벗겨내고 끊임없는 외부의 확인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겁에 질린 개인만을 남깁니다. 그들이 한때 손쉽게 소비했던 인정은 이제 붙잡을 수 없는 생명줄이 되고 그것 없이 남겨질 것이라는 공포는 그들을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스트의 삶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피할 수 없는 자신과의 대면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평생을 피해온단 하나의 싸움입니다. 그들이 썼던 모든 가면, 완벽하게 다듬었던 모든 조종술, 고갈시켰던 모든 관계는 바로 이 순간, 즉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거짓말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이 그들의 개임에 반응하기를 멈췄을 때 그들은 탈출구 없는 곳에 갇히게 됩니다. 침묵, 고립, 그리고 통제력의 붕괴는 그들을 결코 이길 수 없는 단 하나의 대결, 즉 자기 자신과의 대결로 몰아넣습니다. 수년 동안 그들은 모든 것을 외부 탓으로 돌리며 이를 피해왔습니다. 고통이 생기면 밖으로 투사했고 죄책감이 생기면 책임을 전가했으며 두려움이 스며들면 오만함이나 통제로 그것을 덮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투사는 그것을 흡수해줄 타인이 있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라지면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더 이상 방패가 남지 않습니다. 한때 세상으로 방출되었던 그들의 감정은 이제 잔인한 힘으로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분노, 수치심, 불안감, 자기혐오, 그 모든 것이 안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고독의 순간 모든 방해물로부터 벗겨진 채 그들은 마침내 오래전에 버렸던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대면이 그토록 파괴적인 이유는 나르시시스트의 내면 자아가 단순히 약한 것이 아니라 산산조각 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정성보다는 연기에 의존하는 법을 일찍부터 배웠기에 그들의 진정한 정체성은 완전히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이 대면은 종종 수치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이 가장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 연약함을 드러내기에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단 하나의 감정입니다. 조종할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 그들이 도망쳐온 수치심은 조수처럼 밀려와 실패, 배신, 굴욕의 기억으로 그들의 생각을 가득 채웁니다. 수치심이 강해지면 자기 혐오가 뒤따릅니다. 그들은 거울 속에 자신을 경멸합니다. 결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그들은 자신이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유능하며 더 가치 있다는 거짓말을 믿어왔습니다. 이제 자신의 공허함과 마주하면서 그 거짓말이 현실 앞에서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대면은 또한 그들의 외로움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곁에 간혹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연결은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진정으로 자신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며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록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끝에서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들이 정교하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현실이 더 이상 이야기와 일치하지 않을 때 서사는 산산조각 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더 이상 존경받는다고 주장할 수 없고 아무도 듣지 않을 때 통제하고 있다고 우길 수 없으며 뒤처졌을 때 우월하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들을 몰아붙이는 공포는 실존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환상 위에 삶을 세웠고 그 환상이 자신을 실패하게 만들었다는 깨달음입니다. 과대함 뒤에는 실체가 없고 오직 공허함뿐이었다는 깨달음입니다. 이 진실을 명확하게 보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조종, 통제, 관객 없이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그토록 필사적으로 부정했던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정적 속에서 그들은 평생을 도망쳐온 단 한